2025년 1월 초 경기 남부 모 도시 경찰 강력팀 6명과 경제팀 수사관 2명이 한 중소형 요양시설 지하 창고 앞에 섰다. 압수수색 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첫 번째 수색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시설 측은 지하는 폐기물품 보관용이라고 했고 수사팀도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이 문을 다시 열게 만들었다. 창고 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쓸모없는 휠체어 부품, 찢어진 커튼, 소독약 빈통, 그 사이에 접힌 채 세워진 오래된 유모차 한 대가 있었다. 수사관이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현장 감식반이 바퀴를 봤다. 바퀴 표면에 최근 마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유모차는 오래됐지만 누군가가 최근까지 이걸 끌었다는 뜻이었다. 유모차 손잡이에는 먼지 사이로 빛바랜 분홍색 리본이 묶여 있었다. 그리고 아래쪽 수납칸 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안에는 4가지가 들어 있었다. 김정이라는 이름이 적힌 약봉투, 소형 녹음기, 반쯤 찢긴 복권 용지 4본, 그리고 체온 유지용 담요 조각. 김정희, 72살. 이 시설에 입소한 지 6일 만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시설 인근 야산 하단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인물이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2024년 11월 24일 밤 11시 07분에서 11시 41분 사이. 당시 시설 측은 고령 치매 환자가 새벽에 혼자 외부로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초기 수사도 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런데 지하 창고에서 이 유모차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김정희의 마지막 이동 동선이 외부가 아니라 이 창고와 연결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 사건이 단순한 노인 실종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은 사실 처음부터 있었다. 김정희는 사망 직전 동네 시장에서 습관처럼 사던 로또 한 장으로 50억 원에 당첨됐다. 로또 당첨, 그리고 6일 뒤 사망. 이 두 사건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사건 초기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사위 박민석이었다. 47살. 사업 실패 후 카드 연체 5건, 사채 독촉 문자가 수십 건 쌓여 있었고 장모와의 갈등은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 시설 입소를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그였다. 장모 명의 통장 비밀번호를 묻는 문자까지 남아 있었다. 수사 61일, 투입 인원 8명, 압수수색 영장 2장.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진실극장이 이 사건을 추적한 이유는 결국 범인으로 가장 오래 지목된 사람이 핵심 범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국 요양시설은 약 5천여 곳이다. 그중 야간 상주 인력이 1명 이하인 시설이 40%를 넘는다. 고령자 재산을 둘러싼 가족 내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부분은 신고조차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시설도 최근 2년간 민원이 11건 접수된 곳이었다. 그중 4건이 입소자 물품 분실, 2건이 보호자 동의 없는 약물 변경이었다. 수사관이 녹음기 전원 버튼을 눌렀다. 3초간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배터리 부족 표시와 함께 꺼졌다.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복원이 필요했다. 대신 수사팀의 시선을 잡아끈 건 약봉투였다. 봉투 겉면에는 김정희 이름과 함께 처방약품명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김정희의 입소 당시 진료 기록과 대조한 결과 그 약은 김정희에게 단 한 번도 처방된 적이 없는 진정제 계열 약물이었다. 김정희에게 처방된 적 없는 약. 그 약봉투 하나가 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수사팀은 시설 내부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건의 진짜 시작점을 찾으려면 시간을 보름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2024년 11월 초 경기 남부 모 시장 골목. 김정희는 시장을 볼 때마다 습관처럼 복권방에 들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1,000원짜리 로또 한 장을 사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에 종이를 꺼내 들여다봤지만 숫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른둘의 눈으로는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김정희는 이번엔 뭔가 느낌이 좋다고 중얼거리며 부엌 서랍 안 봉투에 그 종이를 넣어뒀다. 그리고 그 봉투는 이틀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문제는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김정희의 아들 서동진이 퇴근길에 어머니 집에 들렀다. 보험 설계사 출신인 동진은 매달 한두 번 어머니를 찾아왔고 올 때마다 냉장고를 채우거나 공과금을 확인해 주곤 했다. 이웃들은 그를 효자라고 불렀다. 그날도 동진은 부엌에서 어머니가 못 챙긴 고지서를 정리하다가 서랍 속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 로또 용지가 있었다. 동진은 휴대폰으로 번호를 조회했다. 당첨금 50억 원. 여기서부터 시간이 빨라진다. 동진은 어머니에게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대신 그날 저녁 여동생 유나에게 전화를 걸어 느닷없이 가족 회의를 제안했다. 이유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요즘 자꾸 헷갈려 하시잖아. 혼자 사시기 힘드니까 전문 시설에 잠깐 모시는 게 낫지 않겠니? 유나는 갑작스러웠지만 반대하지 못했다. 마트 계산원으로 하루 10시간을 서서 일하는 그녀에게 어머니, 돌봄은 늘 짐이었고 오빠가 먼저 나서준다는 게 오히려 고마웠다. 사위 박민석은 더 적극적이었다. 민석은 장모가 집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술만 마시면 노인네 하나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시설 입소 이야기가 나오자 두말 없이 찬성했다. 그는 장모 재산에 관심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있었다.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본 문자가 남아있고 장모 명의 보험 내용을 수차례 확인한 통화 기록도 있다. 하지만 수사 기록상 민석이 로또 당첨 사실을 알았다는 직접 증거는 이 시점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가 움직인 이유는 50억이 아니라 장모에 대한 단순한 귀찮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족의 돌봄 결정이었다. 고령의 어머니, 바쁜 딸, 짜증내는 사위, 이성적인 아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구도다. 하지만 수사 기록이 보여주는 건 속도였다. 동진이 로또 당첨을 확인한 시점부터 시설 입소 계약서가 작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39시간. 그리고 그 39시간 동안 동진은 시설 원장 최문자와 총 11차례 통화를 나눴다. 평균 통화 시간 4분 이상. 단순한 입소 문의치고는 지나치게 많았다. 입소 당일인 11월 18일, 유나는 어머니를 시설까지 직접 데려다 줬다. 김정희는 차에서 내리며 금방 데리러 올 거지 하고 물었다. 유나는 응, 엄마, 금방이야 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모녀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런데 입소 절차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일반적으로 요양시설 입소 시 보호자는 환자의 기존 처방약과 건강 기록을 함께 제출한다. 그런데 김정희의 서류에는 기존 처방 내역 외에 시설 측이 별도로 추가한 약물 목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나는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 서류가 여러 장이었고 민석이 빨리 사인이나 해라고 재촉했기 때문이다. 서명은 유나가 했다. 그리고 입소 계약이 체결된 바로 그날 원장 최문자의 개인 계좌와 동진이 관여한 법인 계좌 사이에 첫 번째 이체가 발생한다. 금액은 8천만 원. 동진은 나중에 이 돈을 입소 보증금과 시설 운영 후원금이라고 해명하지만 이 시설의 정상 입소 보증금은 300만 원이었다. 50억은 아직 아무도 손대지 못한 상태였다. 로또 당첨금 수령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김정희 본인이 은행에 직접 가야 했다. 동진은 그걸 알고 있었다. 39시간 안에 어머니를 시설로 옮긴 이유가 단순한 돌봄 때문이었을까? 단순한 돌봄이 아니었다면 누구의 계획이었을까? 수사팀은 입소 전후 가족 동선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가장 먼저 걸린 사람은 예상대로 사위 박민석이었다. 민석은 범인으로 지목되기에 너무 완벽한 인간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범인이 아니더라도 욕먹을 이유가 차고 넘치는 인간이었다. 카드 연체 5건, 사채업자에게 온 독촉 문자만 석 달간 47건, 마트 계산원인 아내 유나의 월급 통장에서 수시로 돈을 뺐었고 장모 김정희와는 1년에 서너 번 큰 소리가 났다.
이웃 주민 3명이 공통으로 진술한 내용이 있다. 그 사위가 술 마시면 현관문 열어놓고 장모 욕을 하는데 복도까지 다 들렸다. 입소 서류에 사인할 때도 민석은 내용을 읽지 않았다. 유나가 펜을 건네자 보호자란에 이름만 휘갈기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수사팀이 주목한 건 그 직후였다. 입소 다음 날인 11월 19일, 민석은 유나에게 문자를 보낸다. 장모님, 통장 비밀번호 뭐야? 병원비 정리해야 하니까. 유나는 대수롭지 않게 번호를 알려줬다. 민석이 실제로 그 통장에 접근했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은 충분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건은 단순하다. 빚에 쫓기는 사위가 장모 재산을 노리고 시설로 밀어넣었다.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다. 경찰 초기 수사도 민석을 중심에 놓고 돌아갔다. 그런데 사건 당일 밤에 기록이 나오면서 상황이 묘해진다. 2024년 11월 24일 밤 10시 48분, 시설 뒤편 골목 도로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에 민석의 차량이 찍혔다. 차는 시설 후문 쪽 공터에 세워졌고 민석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17분간 머물다 그대로 빠져나갔다. 김정희의 사망 추정 시각이 그날 밤 11시 07분에서 11시 41분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석은 사건 직전까지 현장 근처에 있었던 셈이다. 수사팀은 민석의 차량을 압수했다. 차 안에서 나온 것은 술병 2개, 편의점 영수증, 그리고 조수석 서류함에 꽂혀있던 장모 명의 보험증서 사본이었다. 민석은 장모가 시설에 들어간 뒤에도 장모의 보험 서류를 차에 갖고 다녔다. 왜? 민석은 유나가 정리하라고 줬다고 했지만 유나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부부의 진술이 엇갈렸다. 이쯤 되면 민석이 범인이라는 그림은 거의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폭언, 통장 접근 시도, 사건 당일 현장 출연, 보험 증서 소지. 무엇보다 그는 장모를 시설로 보내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민석 기소 의견이 우세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맞지 않았다. 민석이 시설 뒤편에 도착한 시각은 10시 48분이고 떠난 시각은 11시 05분이다. 17분. 그 사이 민석이 차에서 내렸다는 기록은 없었다. 방범 카메라 화각에 차 문이 열리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 시설 출입 기록에도 민석의 이름은 없었다. 그가 건물 안에 들어갔다는 물리적 증거가 제로였다. 반면 민석이 떠난 직후부터 시설 내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11시 07분, 병동복도 CCTV가 꺼졌다. 정확히는 녹화 파일이 비어 있었다. 11시 07분부터 11시 41분까지 34분간 시설 측은 노후 장비의 간헐적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이 시설의 CCTV는 지난 석 달간 단 한 번도 같은 오류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같은 시간대 수사팀이 확보한 또 다른 기록이 있었다. 시설 내부 출입 카드키 로그. 11시 12분, 원장 최문자의 전용 카드키가 지하층 출입문에 찍혔다. 11시 31분, 같은 카드키가 다시 1층으로 올라온 기록. 원장은 김정희가 사라진 바로 그 시간에 지하에 있었다. 민석은 밖에서 17분을 보내고 떠났다. 원장은 안에서 19분을 지하에 있었다. 사건의 무게가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아직 민석을 놓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민석이 밖에서 기다린 17분이 누군가와의 신호였을 가능성. 안에서 일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빠진 것이라면 그는 공범이 된다. 민석의 통화 기록을 뒤졌다. 10시 48분에서 11시 05분 사이 발신도 수신도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그 시간 민석은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은 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통신 기록만 놓고 보면 그는 혼자였다. 민석의 통신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신호도, 문자도, 메신저 접속 기록도. 17분간 그는 정말 혼자 앉아 있었다. 이 기록 하나로 민석의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수사의 시선이 시설 안쪽으로 이동할 근거는 충분했다. 11시 12분, 원장 최문자의 카드키가 지하에 찍혔다. 수사팀은 이제 이 여자를 파기 시작했다.
최문자, 58살. 이 시설의 대표이자 실질 운영자. 사건 초기, 그녀는 가장 협조적인 관계자처럼 행동했다. 김정희 실종 신고를 직접 도왔고, 경찰에 입소 서류와 CCTV 목록을 먼저 제출했다. 보호자 면담에서도 고령 치매 환자의 야간 이탈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라고 차분히 설명했다. 유나는 처음에 원장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워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침착하게 대응해준 사람이 원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가 깊어지면서 최문자의 다른 얼굴이 나오기 시작했다. 첫째, 시설 재정 상태. 최문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금융권 대출 3건을 연체하고 있었다. 장비 리스 미납이 5달째 쌓여 있었고, 직원급여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된 적도 있었다. 최근 8개월간 현금 압박이 심했다. 시설 운영이 적자라는 뜻이 아니라 최문자 개인 채무가 시설 운영 자금을 잠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둘째, 입소자 관리 방식. 최근 2년간 이 시설에 접수된 민원은 11건이다. 그중 4건이 입소자 개인 물품 분실, 2건이 보호자 동의 없는 약물 변경이었다. 나머지 5건은 면회 절차, 식단, 위생 관련이었는데 주목할 건 물품 분실과 약물 변경의 패턴이었다. 분실 신고된 물품 대부분이 귀금속이나 통장이었고, 약물 변경은 야간에 이루어졌다. 민원을 제기한 보호자 4명 중 3명은 이후 입소자를 다른 시설로 옮겼다. 1명은 민원을 철회했다. 셋째, 최문자에게는 특정 입소자를 따로 관리하는 습관이 있었다. 야간 간호조무사 한미라의 진술이다. 원장님은 새 입소자가 오면 보호자 직업이랑 재산 상황을 꼭 물어봤어요. 부동산이 많다거나 배우자 사망 후 혼자 재산을 관리하는 분이면 서류를 직접 챙겼어요. 다른 직원한테 맡기는 법이 없었어요. 한미라는 김정희 입소 당일에도 이상한 점을 봤다. 원장님이 김정희 할머니 가방을 직접 들고 사무실로 가셨어요. 지갑이랑 봉투를 꺼내서 확인하더니 금고에 넣었어요. 보통은 간호사가 물품 목록 작성하고 사물함에 넣거든요. 그날은 달랐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원장이 범인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재정 압박, 입소자 재산 관리 습관, 카드키 기록. 하지만 최문자가 수사팀보다 한 발 앞서 있었던 이유가 있다. 이 여자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 최문자의 통화 기록을 보면 입소 전후 가장 자주 연락한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서동진이었다. 입소 전 39시간 동안 11차례, 입소 후에도 하루 평균 2~3차례.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지만 통화 시간과 빈도만으로도 이 둘의 관계가 단순한 보호자와 시설 원장 사이가 아니라는 건 분명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이 이를 뒷받침한다. 입소 당일 8천만 원, 이체 이후 동진 관련 법인 계좌에서 원장 측 가족명의 계좌로 추가 이체가 있었다. 3일간 총 7회, 합산 4억 2천만 원.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내지 않고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단위로 쪼개서 보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패턴을 구조화 거래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들키지 않으려고 나눠 보낸 것이다. 동진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어머니 입소 보증금과 시설 운영 후원금이라고 해명했다. 보증금 300만 원짜리 시설에 4억 2천만 원을 후원한 아들. 수사팀은 이 해명을 믿지 않았지만 동진은 끝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문제는 이 돈이 로또 50억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다. 50억은 아직 수령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첨금 수령에는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김정희는 시설에 있었고 동진은 어머니를 데리고 은행에 갈 수 없었다. 그렇다면 4억 2천만 원은 어디서 나왔을까? 수사팀은 동진의 보험 설계사 시절 고객 자금 운용 내역과 법인 계좌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돈은 50억을 수령하기 위한 사전 작업, 즉 원장에게 지급한 일종의 성금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지금 이 사건을 끝까지 따라가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전국 5천여 곳의 요양시설 가운데
입소자의 재산과 약물을 시설장이 직접 통제하는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자. 최문자의 가장 큰 강점은 기록을 혼자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화는 동진이 했다. 입소를 가장 크게 밀어붙인 건 민석이었다. 서류 서명은 윤아가 했다. 약물 변경 지시는 구두로 내렸고 문서에는 담당 간호사 이름이 올라갔다. 모든 행위의 끝에 최문자의 이름이 직접 적힌 기록은 카드키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그 카드키조차 원장은 야간 순찰의 일환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미라가 하나를 더 기억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밤, 김정희의 상태에 대한 것이었다. 11월 24일 저녁 8시 투약 시간에 김정희 할머니 약을 준비하는데 평소 처방과 다른 약이 한 알 추가되어 있었어요. 제가 왜 바뀌었냐고 물으니까 원장님이 직접 내려와서 말씀하셨어요. 보호자가 요청한 거라고. 그 약을 드시고 나서 할머니는 1시간도 안 돼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한미라는 그날 밤 이후 원장이 지하 창고 열쇠를 찾으며 직원들에게 퇴근을 재촉하는 장면까지 목격했다. 직원들에게 퇴근을 재촉한 뒤 원장 최문자는 지하 창고 방향으로 사라졌다. 한미라는 그 장면을 복도 끝에서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김정희를 살아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사팀은 이 시점에서 3명의 용의자를 동시에 놓고 있었다. 먼저 민석. 사건 당일 밤 시설 뒤편에 차를 세웠다. 17분간 머물렀다. 장모 명의 보험 증서를 차에 갖고 다녔다.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본 문자가 남아있다. 동기도 있고 현장 근처에도 있었다. 다만 건물 안에 들어간 기록은 없었고 그 시간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동진. 로또 당첨을 가족 중 가장 먼저 확인했다. 39시간 만에 입소를 성사시켰다. 원장과 11차례 통화했다. 입소 전후 4억 2천만 원을 원장 측 계좌로 쪼개보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밤 동진이 시설에 있었다는 직접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통화 기록상 동진의 마지막 통화는 그날 오후 6시 14분. 원장과 3분 42초간 나눈 전화였다. 이후로는 기록이 없었다. 마지막 원장 최문자. 카드키가 지하에 찍혔다. 한미라가 약물 추가와 퇴근 재촉을 증언했다. 재정난과 입소자, 재산 관리 습관이 확인됐다. 하지만 원장은 야간 시설 점검의 일환이라며 카드키 기록을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정하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 여자는 증거를 부인하는 대신 증거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3명 모두 의심할 이유가 있고 3명 모두 결정적 한방은 없는 상태. 수사는 교착됐다. 그때 수사팀의 방향을 바꿔놓은 건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물건 하나였다. 한장에서 발견된 지하 창고, 유모차. 수사 초기에는 폐기물로 분류됐다가 바퀴 마찰 흔적 때문에 재수색 대상이 된 그 유모차. 국과수 감식 결과가 돌아왔다. 유모차 수납칸 내부에서 2사람의 지문이 검출됐다. 하나는 김정희의 것이었다.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문제는 2번째 지문이었다. 원장 최문자의 지문이 수납칸 안쪽 잠금, 고리에서 나왔다. 이건 의미가 컸다. 원장이 유모차 바깥을 만졌다면 창고 정리 중 접촉이라고 해명할 수 있다. 하지만 수납칸 안쪽 잠금 고리는 뚜껑을 열고 손을 넣어야만 닿는 위치다. 원장은 이 유모차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리고 확인한 뒤에도 유모차를 치우지 않았다. 왜? 감식반은 유모차를 더 정밀하게 분해했다. 손잡이 안쪽 천 커버를 벗기자 발엔 자수천이 나왔다. 거기에는 희미한 글씨로 윤아 첫봄이 적혀 있었다. 수사팀에게 이 글씨는 감동이 아니라 정보였다. 이 유모차가 김정희 개인 소유물이라는 물적 근거, 즉 김정희가 이 유모차를 직접 이 창고로 가져왔거나 누군가가 김정희의 물건을 이 창고에 옮겨 놓았다는 뜻이다. 경비반장 백영수가 이 대목에서 진술을 보탰다. 그 유모차 입소 이틀째부터 할머니가 끌고 다녔어요.
보통 입소자들은 개인 물건을 방에 두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유모차를 복도에 끌고 나와서 수납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뭘 자꾸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입소 나흘째 되는 날부터 안 보였어요. 유모차가요. 입소 나흘째면 11월 21일이다. 김정희가 사망한 24일보다 사흘 전, 유모차가 김정희 방에서 사라진 시점과 원장 지문이 수납칸에 찍힌 시점이 겹칠 가능성이 생겼다. 수사팀은 김정희가 유모차 수납칸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원장이 그걸 알아채고 유모차를 지하 창고로 옮겼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렇다면 김정희는 뭘 숨기려 했던 걸까? 한 장에서 수납칸 안에 있던 물건은 약봉투, 녹음기, 복권 사본, 담요, 조각이었다. 약봉투는 미처방 약물이 적힌 것이었고, 복권 사본은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었다. 원본 로또 용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수사에 초점이 하나 더 생긴다. 김정희는 시설에 들어오면서 이 유모차를 직접 가져왔다. 72살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서 수십 년 된 유모차를 챙겨온 이유는 뭘까?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라면 방 한 구석에 두면 된다. 하지만 김정희는 수납칸을 반복해서 열고 닫았다. 뭔가를 넣고 확인하고 다시 넣었다. 이 행동은 물건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지키려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수사팀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다. 한 장에서 배터리 부족으로 꺼졌던 녹음기. 국과수 디지털 포렌식 팀의 복원을 의뢰한 상태였다. 녹음기 안에 김정희의 목소리가 남아 있다면 유모차에 뭘 숨기려 했는지, 누구를 경계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날 수 있었다. 복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김정희의 죽음 그 자체. 초기 수사에서는 실종 후 야외, 노출에 의한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지하 창고, 유모차와 미처방 약물, 원장 카드키 기록이 나오면서 경찰은 부검, 재감정을 신청했다. 김정희는 정말 혼자 걸어 나가서 죽은 걸까? 아니면 걸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옮겨진 걸까? 걸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옮겨진 것이었다. 부검 재감정 결과가 그걸 증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회신한 재감정 보고서는 두 가지를 명확히 했다. 첫째, 김정희의 혈중 약물 농도. 위 내용물과 혈액 성분 분석에서 진정제 계열 약물이 치료, 권장 범위의 2.4배로 검출됐다. 이 수치는 자의로 복용했을 가능성보다 외부 투여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붙었다. 둘째, 사망 전 저체온 노출. 체표 온도와 조직 반응으로 볼 때 김정희는 사망 전 최소 2시간 이상 섭씨 5도 이하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11월 24일 밤, 해당 지역 야외 기온은 영하 1도였다. 하지만 시설 지하 창고 내부 온도는 약 4도에서 6도 사이. 야외보다는 높지만 사람이 의식 없는 채로 방치되기엔 충분히 위험한 온도였다. 쉽게 말해 이런 뜻이다. 김정희는 스스로 걸어 나간 게 아니었다. 약물에 의해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된 뒤 어딘가에 방치됐고 저체온과 약물이 겹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시설 측이 주장한 고령 환자의 야간 자발 이탈은 성립하지 않았다. 진정제가 권장량의 2.4배 들어간 상태에서 72살 노인이 혼자 일어나 복도를 지나고 출입문을 열고 야산까지 걸어가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은 실종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계획적 은폐 가능성으로 확대됐다. 같은 주, 수사팀을 기다리고 있던 또 하나의 결과가 도착했다. 녹음기 복원. 한 장에서 배터리 부족으로 3초 만에 꺼졌던 그 소형 녹음기. 국과수 디지털 포렌식 팀이 내부 저장 칩에서 음성 파일 2개를 추출했다. 첫 번째 파일은 46초짜리였다. 녹음 날짜는 11월 22일, 입소 나흘째. 김정희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돈 얘긴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아직 모른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사위 민석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같은 파일 뒷부분 37초
지점에서 김정희가 다시 말한다. 동진아, 그 돈은 내가 먼저 본 거잖니. 왜 이러는 거야? 상대방의 음성은 녹음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희가 동진아라고 부른 이상 대화 상대는 아들 서동진이었다. 두 번째 파일은 11초짜리였다. 녹음 날짜는 11월 23일, 사망 하루 전. 김정희의 숨소리가 거칠었고 말이 끊겼다. 유나한테 유모차 안에, 그리고 끊겼다. 녹음기를 다시 누를 힘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 두 파일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움직였다. 첫 번째 파일은 동진이 당첨 사실을 먼저 알고 어머니에게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 두 번째 파일은 김정희가 유모차 수납칸에 무언가를 숨겨 딸에게 전하려 했다는 의도의 증거. 감동이 아니라 범죄 은폐에 맞선 피해자의 마지막 행동 기록이었다. 수사팀은 녹음기 결과와 부검 결과를 합쳤다. 그리고 경비반장 배경수의 진술이 마지막 퍼즐을 채웠다. 배경수는 사건 당일인 11월 24일 밤 11시 20분경 지하 창고 방향에서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증언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었어요. 여자 쪽은 원장님 같았어요. 키나 체형이요. 남자는 잘 모르겠는데 양복 비슷한 걸 입고 있었어요. 동진은 보험 설계사 출신으로 평소 양복을 즐겨 입었다. 물론 양복을 입는 남성은 많다. 경비반장의 진술만으로 동진을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 진술은 원장이 그날 밤 지하에 혼자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동진이 시설에 없었다는 기존 주장과 충돌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동진은 경찰 조사에서 11월 24일 밤에는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내에게 확인하니 남편이 밤 9시쯤 외출했다가 새벽 1시쯤 돌아왔다고 했다. 동진의 알리바이가 깨졌다. 이 시점에서 민석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뀐다. 민석은 여전히 쓰레기 같은 남편이었다. 장모를 귀찮아했고 시설행에 적극 동의했으며 보험 증서를 차에 갖고 다녔다. 하지만 녹음기에서 김정희가 지목한 이름은 민석이 아니라 동진이었다. 그 사람은 아직 모른다 해서 그 사람이 민석을 가리킨다면 김정희는 사위가 당첨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석은 욕먹을 이유는 넘쳤지만 50억을 먼저 본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사의 초점이 하나로 모였다. 돈을 먼저 본 사람, 서류를 먼저 만진 사람, 약물을 통제할 수 있었던 사람, 동진과 최문자. 이 두 사람이 공모하여 김정희를 시설에 가두고 당첨금 수령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다가 김정희가 저항하자 약물로 제압하고 방치한 구조. 수사팀의 가설은 이렇게 정리됐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빠져 있었다. 원본 로또 용지. 유모차 수납칸에서 나온 건 복사본이었다. 당첨금을 수령하려면 원본이 필요하다. 동진은 원본을 찾지 못했다. 원장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50억은 아직 아무도 손대지 못한 상태였다. 원본은 어디에 있을까? 수사팀은 지하 창고를 한 번 더 뒤졌다. 유모차가 세워져 있던 자리 뒤쪽 벽면에 오래된 합판 가림판이 있었다. 첫 번째 수색에서는 벽의 일부로 보고 지나쳤다. 두 번째 수색에서 유모차를 옮기면서도 건드리지 않았다. 세 번째, 감식반이 가림판 모서리에서 접착 테이프 잔여물을 발견했다. 누군가 이 가림판을 떼었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었다. 가림판을 열자 벽과 합판 사이 틈에 비닐에 쌓인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봉투는 비닐로 두 겹 쌓여 있었다. 감식반이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서 세 가지가 나왔다. 원본 로또 용지, 복권방 영수증 사본, 그리고 메모지 한 장. 로또 용지는 구겨지거나 찢기지 않은 상태였다. 김정희가 이 종이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뤘는지 알 수 있었다. 영수증 사본에는 구매 날짜와 복권방 상호가 적혀 있었고 당첨 번호 확인 날짜가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김정희는 당첨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었다. 뒤늦게라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확인한 뒤 원본을 자기 손에서 놓지 않았다. 메모지는 약국에서 주는 작은 종이 뒷면에 볼펜으로 쓴 것이었다. 글씨가 흔들렸지만 읽을 수 있었다. 유나에게
돈보다 먼저 달려든 사람이 있다. 동진이부터 조심해라. 한 줄이었다. 하지만 이 한 줄이 사건의 중심을 완성했다. 김정희는 알고 있었다. 자기 아들이 당첨 사실을 먼저 확인했다는 것. 시설 입소가 돌봄이 아니라 격리였다는 것. 그래서 원본 로또 용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다. 유모차 수납칸에 넣어뒀다가 원장이 유모차를 지하로 옮기자 김정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 원본만 따로 빼서 벽 뒤 가림판 틈에 밀어 넣었다. 녹음기의 두 번째 파일. 윤아한테 유모차 안에라는 11초짜리 음성은 이 과정에서 남긴 것이었다. 유모차 안을 확인하면 딸이 단서를 따라올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원본은 유모차가 아니라 벽 뒤에 있었지만 유모차가 수사의 출발점이 된 건 맞았다. 김정희의 계산은 결국 맞아떨어졌다. 수사팀은 최종 정리에 들어갔다. 61일간의 수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서동진은 어머니 서랍에서 로또 당첨 사실을 가족 중 가장 먼저 확인했다. 이후 시설 원장 최문자에게 연락하여 어머니를 입소시킬 계획을 세웠다. 입소 전 39시간 동안 11차례 통화. 입소 당일부터 3일간 원장 측 가족명의 계좌로 총 4억 2천만 원을 7회에 걸쳐 쪼개 이체했다. 이 돈은 당첨금 수령을 위한 사전 비용, 즉 원장에게 지불한 협조 대가로 추정됐다. 로또 당첨금 수령에는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진은 어머니를 통제 가능한 환경에 두고 수령 절차를 밟으려 했다. 하지만 김정희가 원본을 숨기면서 계획이 막혔다. 동진은 원본을 찾지 못했다. 원장 최문자는 동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김정희 입소를 신속 처리하고 입소 후 약물 투여와 물품, 통제를 직접 관리했다. 김정희가 유모차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걸 눈치채고 유모차를 지하 창고로 옮겼다. 수납칸 잠금 고리에서 원장의 지문이 검출된 것은 이때 내용물을 확인하려 한 흔적이다. 하지만 원장도 원본 로또 용지를 찾지 못했다. 김정희가 이미 벽 뒤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 밤, 원장은 김정희에게 추가 약물을 투여한 뒤 지하 창고 쪽으로 이동시켰고 이후 시설 외부에서 발견되도록 위장했다. CCTV 34분 공백은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사팀은 판단했다. 그리고 박민서, 사건 초기 가장 먼저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 그는 끝까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 장모를 귀찮아했고 시설행에 적극 동의했으며 장모 명의 통장과 보험에 관심을 보였다. 사건 당일 밤 시설 근처까지 갔다. 하지만 50억 당첨 사실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민석이 아니었다. 녹음기에서 김정희가 직접 그 사람은 아직 모른다고 말한 것은 사위가 당첨금의 존재를 몰랐음을 가리켰다. 민석은 장모의 죽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아니라 진범들이 의심을 돌리기에 가장 편리한 얼굴이었다. 동진은 그 점을 처음부터 계산했다. 민석이 먼저 욕을 먹을수록 자신은 뒤에 숨을 수 있었다. 사건은 61일 수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서동진은 업무상 과실치사 공모, 사기미수, 증거은닉 혐의, 최문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횡령,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박민석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장모 재산에 대한 부당 접근 시도와 관련하여 민사 절차가 남았다. 50억 원 당첨금은 끝내 수령되지 않았다. 원본 로또 용지는 증거물로 압수됐고 당첨금 수령 권한은 김정희의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의자인 상황에서 절차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늦게 의심받은 사람은 원장이었다. 가장 오래 욕을 먹은 사람은 사위였다. 가장 빨리 돈 앞에 선 사람은 아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딸을 믿고 증거를 남긴 사람은 72살 어머니였다. 50억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돈이 아니라 탐욕이었다. 그리고 탐욕보다 늦었지만 끝까지 도착한 것은 진실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다. 야간 간호조무사 한미라. 그녀는 사건 당일 밤 원장의 약물 추가와 야간 이동을 목격했다.
CCTV가 꺼진 시간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2달 가까이 침묵했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직장을 잃을까봐, 보복을 당할까봐,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을까봐. 한미라가 처음부터 입을 열었다면 김정희는 살았을 수도 있다. 물론 그건 한미라만의 잘못이 아니다. 야간 상주 인력이 한 명뿐인 시설에서 원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조무사가 이 나라에 몇이나 될까? 전국 요양시설 약 5,000곳. 야간 상주 인력 1명 이하인 곳이 40% 이상. 고령자 재산을 둘러싼 가족 내 범죄는 해마다 늘지만 대부분은 신고조차 되지 않는다. 당신의 부모님이 계신 시설에서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침묵하고 있을 수 있다. 진실극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